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상한 나사 사진. 2. 한국 바다 밑에 금. 3. 전쟁 중 수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08년 6월 무인항공활용 전문가 김병원 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 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마치 태극 무늬를 그려둔 것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한 그와 촬영팀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보통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름이 2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것을 만약 인간이 그렸다면 이 역시 비상한 일입니다. 트랙터로 제초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제초기에 초기로 제초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렸을 리는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 바로 가수 서태지가 컴백을 알리는 총보용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어스 옵저 버틀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렌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 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김이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이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에 싸먹어 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 고소한 것이 그런 때로 입맛에 맞았던지 김이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김이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에 김김여기가 올린 불건이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고 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1000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영감 허심이쓴 김여익의 묘표체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 양식 덕분에 김 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찌나 양식법에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사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영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했다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 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피로피아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 깔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 김 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 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2에서 5년 만에 급성장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 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만 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김입니다. 간식처로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배우 휴택렌의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 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위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1,007억 7,920만 달러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 세계 114개국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안도등지에서 직접 양식해왔기 때문에 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코덱스는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전 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 규격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밧줄에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100번의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속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 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김의 비율을 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술안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스낵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염분의 네 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위도 34,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위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 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 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초니 검은 종이니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위성도시 부차시의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랑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를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에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북오세티아, 동아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 군의 충돌,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을 타거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을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 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의 노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입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푸스칼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카를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료코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주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한국 초대박 났다. 한국의 이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바꿔왔다. 한국은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세계 3대 과학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 대대적으로 긴급 발표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공개한 이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온종일 이 뉴스만 내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 1명은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 10대 사망원인은 암 82,688명, 심장질환 31,569명, 폐렴 22,812명, 뇌혈관 질환 22,607명, 고의적 자해 23,352명, 당뇨병 8,961명, 알츠하이머병 7,993명, 간 질환 7,129명, 폐혈증 6,429명, 고혈압성 질환 6,223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암이란 죽지 않고 계속 분열 증식하는 세포들이 모인 종양을 말합니다. 원래 세포는 분열하면 죽어야 하는데 불사신처럼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죠. 더 쉽게 설명하면 정상세포 변이가 됩니다. 만약 위에 암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위가 암종양으로 덮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종양이 있는 위를 절개하여 칼을 들이대면 큰 분열이 일어나서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수술해도 전이가 쉽게 되니 완전 제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위암 수술을 하여도 위를 잘라내니 인체의 완전성이 크게 흔듭니다. 건강할 때보다 위 기능이 크게 약화하여 제대로 소화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몸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기가 암으로 뒤덮여 기능을 하지 못해 사망하고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절개해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떨어져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만약 전이 되거나 재발하여 또 수술해야 한다면 다시 건강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 위 100%, 간 100%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위 수술 후 60%를 잘라내거나 간에 전이 되어간 60%를 잘라낸다면 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암이 사람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모두가 암세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면역체계가 활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암종양이 되나.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 암종양이 생긴 사람에게 건강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게 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은 아주 활달하고 강력한 종양입니다. 암이 위에 있다면 위는 맛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암종양은 아주 건강하죠. 여기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암이 있어 잘 먹어야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먹는다면 암이 이 영양분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먹다 남은 것을 우리의 정상적인 몸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영양 섭취를 줄이면 암종양은 굶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빼앗아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즉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굶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암이 걸린 사람은 많이 먹으면 정상 몸매이고 굶으면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처럼 되어갑니다. 살자고 먹으니 암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형상이고 굶자니 다른 장기나 신체의 영양분을 빼앗겨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면 암의 직접적 작용으로 장기부전 굶어서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있지만 문제가 큽니다. 거의 모든 항암 치료는 최고의 독성을 인체에 투입하는 겁니다.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방사선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암 치료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수술을 한 경우 남아있을 암세포나 작은 암 종양을 파괴하기 위해서이고 수술을 못할 경우 암 종양을 파괴하거나 암의 확장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강력한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마저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몸의 장기 기능은 떨어지고 장기부전이 오죠. 이 때문에 전 세계 수억 명에 달하는 이들이 매일매일을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를 한방에 해결할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추게 돼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하며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김남희 카이스트 박사과정생은 유전자 네트워크의 전이능을 가진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해서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전이능이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냈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실제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화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강은 카이스트 교수는 암가역 화형 구성과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다 전했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세포를 정상 대장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 1월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 엄청난 발표를 한 직후 매우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암세포 치료제를 가장 먼저 받기 위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암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한다고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 또는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번호표를 가장 늦게 받는다면 수년에서 최대 10년 이상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최근 들어 갑자기 미국 의사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낼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알렸습니다. 암치료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성장했는데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대학병원보다 수준 높은 한국 국내 치과라는 제목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간 A양은 오른쪽 어금니가 아파한지 대학병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현지 의사는 멀쩡한 왼쪽 어금니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후배 의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봐도 저 왼쪽 어금니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정교하게 딱 맞도록 잘 만든 교과서 같은 크라운이야. 그렇게 치료를 받고 1년 뒤 한국으로 돌아온 A양은 세계 최대 금광이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의사는 오른쪽 어금니를 보더니 어디서 치료했냐고 물었고 영국에서 치료받았다고 대답하자 그 역시 신참내기 의사들을 호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 어금니 잘 봐도 너희들 이빨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병원 문 닫는 거야. A양은 그러면서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어도 10년은 앞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댓글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는 말을 들었다. 캐나다 치과 갔을 때 신경치료 어디서 했냐고 정말 잘했다고 하고. 캐나다에서 신경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닥터를 찾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 어학연수 갔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는 안 뽑고 의사들이 어금니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어메이징 판타스틱을 외치고 난리였다 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미국 의사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 로렌스 메도프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5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신장 이식이나 투석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황이 여의치않아 고심하던 중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 전문병원에 알게 되었습니다. 메도프 박사는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증세가 크게 호전되어 한국의 의료기술을 극찬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사 카를로스 차파 역시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의 치료 동영상을 접하고 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술이 단기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를로스는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병원 측의 초청을 받아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